여러분,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실제로는 불편하고 오히려 작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놀랍도록 앞서 나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걸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 절대 믿지 않았는데요. 제가 30개국 이상을 다니며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모두 공개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워싱턴입니다. 미국 시카고 출신으로 세계 3대 컨설팅 회사에서 글로벌 리서치 디렉터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매달 최소 3개국을 방문해 각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었죠. 미국인으로서 저는 항상 자부심이 넘쳤어요. 세계 최강대국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제 여권에도 담겨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I'm from the United States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건 제가 주로 제3세계 국가들을 방문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같은 미국의 대도시에서 자라며 저는 미국 외의 국가들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죠. 한국? 그저 삼성과 현대가 있는 나라, 북한과 대치 중인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한국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난해 겨울 싱가포르에서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도쿄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창의 공항에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 프로젝트를 위해 일본, 중국, 베트남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죠. 보안 검색대를 지나 출국장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보안 요원이 제 앞에 있던 아시아인 남성을 향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아, 한국 여권이시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는 그를 특별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엔 VIP나 비즈니스석 승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남성은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였죠. 운동화에 청바지, 후드티를 입은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상황이 이상해 보여 옆에 있던 공항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은 왜 특별 통로로 가나요? 아, 한국 여권 소지자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어요. 싱가포르와 한국이 특별 협약을 맺었거든요. 10분 후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자랑스럽게 미국 여권을 내밀었죠. 제 여권은 진한 남색의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여권이었으니까요. 보안 요원은 표정 변화 없이 여권을 확인한 후 시스템에 등록된 지문과 얼굴 인식을 해야 합니다. 저쪽 기계로 가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추가 보안 검색을 위해 줄을 서야 했고 결국 30분이나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경험이 단지 우연일까 싶었지만 곧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창의 공항의 휴게실에서 다른 미국인 여행객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는 매년 아시아를 20번 이상 방문하는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미국 여권이 한국 여권보다 더 까다로운 검사를 받는 것 같아요.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겨우 알아차리셨군요.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이후 오히려 더 많은 제약을 받게 됐어요. 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클린 국가로 인정받고 있어요. 테러 위험도 낮고 불법 체류자 비율도 낮고 여권 위조 사례도 거의 없죠. 그의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쿄에 도착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어요. 나리타 공항의 입국 심사대에서 긴 줄을 서 있는데 옆에는 패스트 트랙이라는 특별 통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국인들이 신속하게 입국하는 모습을 봤어요. 눈여겨보니 그들은 여권을 보여주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것이 바로 모바일 여권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여권을 보여주자 입국 심사관은 지문 스캔과 사진 촬영 그리고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체류할 예정입니까? 어디에 머무를 계획입니까? 귀국 항공권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일본에 친척이나 지인이 있습니까? 이전에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질문이 끝날 때마다 심사관은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했고 모든 절차를 마치는데 거의 15분이 걸렸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2분 안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있었죠. 저는 호텔로 가는 길에 일본에서 일하는 동료 켄에게 물었어요. 왜 한국인들은 특별 대우를 받는 거야? 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권의 기술력 차이야.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여권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어. 위조가 거의 불가능한 첨단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있거든. 한국 여권에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개인정보 페이지와 홀로그램, 레이저 천공 기술, 적외선 인식 잉크 등이 적용되어 있어. 심지어 이미지가 각도에 따라 변하는 멀티플 레이저 이미지 기술도 들어가 있지. 그리고 2021년부터는 심지어 모바일 여권까지 도입했어. 켄은 이어서 설명했어요. 일본도 한국과 특별 출입국 협정을 맺고 있어. 한국인은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일부 심사 과정을 생략받을 수 있지. 저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여권이 오히려 불편을 겪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은 G7이고 일본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데 왜 우리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야? 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인 중에는 불법 체류자나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한국보다 높아. 그리고 미국 여권은 위조 사례도 종종 발견돼. 특히 9.11 테러 이후로는 미국인에 대한 보안 검색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됐지. 이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자부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의 프로젝트를 마치고 다음 목적지인 두바이로 가는 길에 저는 공항 라운지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비즈니스맨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그가 무엇을 하는지 살짝 봤더니 놀랍게도 자신의 여권을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정부 앱이에요. 모바일 여권이라고 해서 실제 여권 없이도 출입국이 가능한 시스템이죠. 사실 한국은 작년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는 화면을 보여주었는데 디지털 여권에는 생체 인증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출입국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이 디지털 여권으로 34개국에서 입국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해외에서도 여권을 잃어버릴 걱정이 없어요. 만약 실물 여권을 분실해도 이 앱으로 임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영사관과 즉시 연결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저는 그의 스마트폰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가 보여준 앱은 정부24라는 이름이었고 여권 기능 외에도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까지 모두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이 모든 신분증을 하나의 앱에서 관리할 수 있다니.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행정 업무를 이 앱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세금 납부, 각종 증명서 발급, 심지어 선거 투표 확인까지요.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 관공서에 가는 일이 거의 없어졌죠. 미국은 아직 이런 시스템이 없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저는 부끄럽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다음 말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이건 그냥 일부 기능에 불과해요.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대중교통 이용, 식당, 예약, 병원 진료 예약, 쇼핑, 은행 업무까지 거의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현금 없이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미국의 기술 수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있는 나라인데도 실제 시민들의 일상에 적용되는 기술 수준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뒤처져 있었습니다. 한국인 비즈니스맨은 이어서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종이 수표를 쓰고 팩스를 사용한다면서요? 한국에서는 10년 전에 사라진 기술인데 말이죠. 그 말은 마치 화살처럼 저의 자존심을 강타했습니다. 두바이에서의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브라질 상파울루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 여정에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브라질 입국 시 미국인인 저는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세를 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비자 발급을 위해 미리 온라인 신청을 하고 영사관 웹사이트에서 $45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어요. 그러나 동행한 한국인 동료는 비자 없이 무료로 입국할 수 있었어요. 입국장에서 그는 여권만 보여주고 도장을 받았을 뿐이었죠. 이게 공정한가? 미국이 브라질 경제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속으로 불평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즉시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봤습니다. 한국인이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는 무려 193개국, 미국인은 186개국이었어요.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이 한국보다 적은 국가의 비자 면제로 입국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비자 면제 국가 수로 따지면 한국 여권이 세계 2위였어요. 일본이 1위, 싱가포르가 3위였죠. 미국은 7위에 그쳤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궁금해서 현지 대학의 국제관계학 교수를 만나 물어봤습니다.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은 외교적으로 매우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들은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일부 국가들과 비자 문제가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국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미국은 정치적으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여러 국가와 대립 관계에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당연히 미국인에게 비자를 요구하죠. 반면 한국은 정치적 대립국이 거의 없어요. 교수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과 기술 협력을 제공하면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단순히 원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죠. 특히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에서 한국의 개발 협력 프로젝트는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한국은 자신들이 가난에서 벗어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발전 노하우를 전수해주죠. 이건 미국이나 유럽의 원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저는 물었어요.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서구 국가들은 원조를 줄 때 정치적, 경제적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민주주의를 도입하라, 시장을 개방하라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조건 없이 실용적인 도움을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을 더 신뢰하고 비자 면제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거죠. 이 대화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타이틀이 실제로는 많은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브라질에서의 프로젝트를 마치고 마지막 목적지인 케냐 나이로비로 향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을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입국장 벽에 걸린 거대한 광고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과 LG의 가전제품 광고였죠. 그리고 공항 면세점에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나이로비 시내에서 회의를 마치고 택시를 탔는데 운전사의 스마트폰에서 BTS의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운전사는 자신이 K-팝의 열렬한 팬이라며 케냐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딸도 K-팝 댄스를 배우고 있어요. 주말마다 친구들과 모여서 연습하죠. 이제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운전사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케냐에서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나요? 물론이죠. 나이로비 대학에 한국어 강좌가 있어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수강 신청하기가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요. 한국 대사관에서 지원하는 문화센터도 있고요. 운전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음악, 영화는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근면함과 창의성을 통해 단기간에 성공한 나라니까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어요. 1960년대 케냐와 한국의 경제 수준은 비슷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도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외곽으로 나가자 케냐 한국직업훈련원이라는 건물이 보였어요. 운전사는 이곳이 케냐 젊은이들에게 IT 기술을 가르치는 한국 정부 지원 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조카도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졸업생들을 많이 채용하거든요. 삼성이 나이로비에 연구소를 설립했고 현대건설이 도로 공사를 맡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은 현지인을 많이 고용하고 기술도 가르쳐 주니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문화와 기술을 통해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더 찾아봤어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고, 한국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으며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차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문화적 영향력을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따라잡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의 힘이었습니다. 세계 여행을 마치고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국제적 신뢰와 위상을 구축했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디자인이었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는 자동화 게이트를 통해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수화물 찾는 곳이었어요. 다른 공항에서는 보통 3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인천공항에서는 불과 10분 만에 제 가방이 벨트 위에 나타났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가는 길도 인상적이었어요. 공항철도는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 운행되었고 차내는 깨끗했으며 와이파이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대중교통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첫날, 저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청계천을 방문했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하천을 복원해 시민들의 쉼터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시 한가운데 흐르는 맑은 물과 그 주변의 녹지는 마치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어르신은 한국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한국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했지만 교육과 기술 혁신에 집중했죠. 그리고 지금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물을 길어 나르고 연탄을 피우고 변변한 도로도 없었어요. 지금 서울의 모습은 우리가 꿈에서나 그리던 세상이었죠. 노인의 이야기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불과 한 세대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실감났어요. 서울 시내를 걷다 보니 곳곳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 신호등은 교통 흐름에 따라 자동으로 시간을 조절했고, 쓰레기통은 태양광으로 작동하며 쓰레기가 가득 차면 자동으로 압축해 용량을 늘리는 시스템이었죠. 버스 정류장에는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디스플레이가 있었고, 공기 정화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는 바닥에 LED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도 쉽게 신호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곳으로 수많은 기술 기업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 스타트업 CEO는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빠른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가장 빨리 받아들이고 발전시키죠. 5G, 6G 통신,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사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시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AI는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폐암을 진단할 수 있어요. CT 스캔 이미지를 분석해 99.7%의 정확도로 초기 폐암을 발견할 수 있죠. 현재 이 기술은 40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실리콘밸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실제 기술 구현과 상용화 속도는 한국이 훨씬 빨랐어요. 한국은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기술을 실생활에 즉시 적용했죠. 그의 말처럼 서울 곳곳에서 첨단 기술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스마트 스크린은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를 알려주고 식당에서는 로봇이 서빙을 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공중화장실조차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변기는 자동으로 세척되며 심지어 화장실 칸마다 와이파이까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기술 체험관에서는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특수 안경을 쓰고 가상의 서울을 여행했어요.
그 현실감은 마치 정말로 그곳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교육, 의료, 부동산, 관광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외과 의사들은 수술 전에 가상현실로 리허설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은 역사 유적지를 실제로 방문한 것처럼 수업할 수 있죠.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사회 문제 해결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독거 노인을 위한 AI 돌봄 서비스는 노인의 활동과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보호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이었어요. 우리는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실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은 바로 식문화였습니다. 저는 한식에 대해 불고기와 김치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경험한 음식의 다양성과 깊이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광장시장을 방문했을 때 수십 가지의 길거리 음식이 줄지어 있었고 각각의 음식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상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설명하는 것처럼 열정적이었습니다. 한 노포 식당에서는 3대째 이어온다는 된장찌개를 맛볼 기회가 있었어요. 주인 할머니는 된장을 직접 담그는 과정부터 찌개를 끓이는 비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된장은 3년 이상 숙성시킨 것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빨리 먹으려고 공장에서 만든 된장을 사용하지만 진짜 맛은 시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머니의 말씀처럼 그 된장찌개는 제가 지금까지 맛본 어떤 음식보다도 깊고 풍부한 맛이 있었어요. 간단한 재료로 이렇게 복합적인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한국 음식의 또 다른 특징은 건강을 중시한다는 점이었어요. 모든 메뉴에는 다양한 채소가 포함되어 있었고 발효식품을 통해 장 건강을 챙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처럼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재료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한 영양학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식단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이상적인 식단과 거의 일치합니다. 다양한 채소, 적절한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그리고 발효식품을 통한 프로바이오틱스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죠. 이것이 한국인들의 건강 장수와 낮은 비만율에 기여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식사 문화에서 또 놀라웠던 점은 공동체적 성격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반찬을 함께 나눠 먹고 서로의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취향보다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을 중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놀라운 수준의 공공 안전이었습니다. 밤 늦게 홍대 거리를 걸을 때도 전혀 위험을 느끼지 않았어요. 여성들이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휴대폰을 두고 내린 적이 있었는데 1시간 후에 돌아가자 그대로 있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한국의 낮은 범죄율에 대해 경찰관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 사회는 상호 신뢰와 공동체 의식이 강합니다. 또한 CCTV와 같은 첨단 치안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입니다. 실제로 서울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준법 정신과 상호 존중의 문화였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교육받습니다.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조화를 더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런 안전한 환경은 비즈니스와 관광 산업에도 큰 장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외국 기업들이 직원들의 안전을 이유로 아시아 지역 본부를 서울에 두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을 방문했을 때 시민들이 대기 시간 없이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민원실에는 무인 발급기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주민들은 줄을 서지 않고도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구청 내에는 디지털 도우미 로봇이 있어 방문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구청 직원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정부24라는 시스템을 통해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출생 신고부터 사업자 등록, 세금 납부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를 가도 주소 변경 신고만 하면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보험, 은행 등 연관된 모든 기관에 자동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시민들이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가 없죠.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구청은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IoT 기술을 활용해 도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가로등은 보행자가 있을 때만 밝게 켜져 에너지를 절약하고, 쓰레기통은 채워진 정도를 자동으로 감지해 수거 일정을 최적화합니다. 미국의 공공 서비스는 아직도 종이 서류와 직접 방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이미 완전히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한 달간의 여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제 일상과 주변 환경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효율성과 혁신을 기준으로 미국 사회를 바라보니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문화 충격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뉴욕 JFK 공항의 입국 절차는 인천공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고 비효율적이었어요. 수화물을 찾는 데만 45분이 걸렸고 공항에서 맨해튼까지 가는 교통편은 비싸고 불편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우편함에 가득 쌓인 종이 청구서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모든 고지서가 디지털화되어 앱으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미국은 여전히 종이와 우편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일상 속 비효율성도 눈에 띄었어요. 은행 업무를 위해 지점을 방문했을 때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금융 업무를 앱으로 5분 내에 해결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뉴욕의 대중교통은 더 이상 세계 최고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되는 전철, 낙서로 가득한 역사, 불규칙한 운행시간. 이 모든 것이 서울의 깨끗하고 정확한 지하철과 비교되었어요. 심지어 의료 시스템의 차이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겨우 2시간이 걸린 건강검진을, 미국에서는 예약부터 검사, 결과 확인까지 3주가 넘게 기다려야 했어요. 이런 경험들은 저로 하여금 미국 사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더 나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제 주변부터 변화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한국의 사례를 들어 어떻게 기술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종이 영수증과 수동 승인 과정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는 모든 경비가 앱을 통해 즉시 처리되고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제 제안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경영진은 제가 경험한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고 몇 가지 아이디어를 시범 적용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공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민 모임을 조직했어요. 한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버스 정류장에 실시간 도착 정보와 공기질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커뮤니티 회원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점차 한국의 사례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회원들은 지역 의원들에게 이러한 아이디어를 전달하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의 인식 변화였어요. 미국이 최고라는 무의식적 믿음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 경쟁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돌아온 지 몇 주 후 저는 직장 동료들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저는 한국의 모든 측면을 균형 있게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장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도전 과제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치열한 교육 경쟁, 긴 노동시간, 빠른 변화로 인한 세대 간 갈등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아요.
하지만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동료들은 제 발표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에 대해 제가 처음 가졌던 것과 비슷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미지 속 한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거나 단순히 K-팝과 삼성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미국 중심적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봤어요. 그 결과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특정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의 모든 시스템이 미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효율성과 혁신의 정신은 배울 점이 많았어요. 한국 방문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 뉴스를 확인하고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또한 다음 출장 때는 동료들도 데려가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게 할 계획이에요. 미국인으로서 저는 여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애국심은 자기 나라의 모든 것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개선하는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세계가 서로에게 배우고 협력할 때 더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미국이 한국의 효율성과 혁신 정신을 배우고 한국이 미국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받아들인다면 두 나라 모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준 나라입니다.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배움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남들이 말하는 최고의 나라가 아닌 직접 경험하고 판단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여행지로 한국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글로벌 감동 튜브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